한윤아는 숨을 몰아쉬며 아우라 타워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땀으로 축축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자료 전달 임무였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가 속한 작은 IT 컨설팅 회사 넥서스 데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로비는 거대하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몇십 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높이에서 차가운 조명을 쏟아냈다. 공기마저도 비싸고 희박하게 느껴졌다. 젠장 늦었잖아. 윤아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단 5분. 일반 방문 개경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조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던 그녀의 눈에 한쪽 구석 인적이 드문 곳에 서 있는 매끈한 검은색 엘리베이터가 들어왔다. VIP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급한 마음에 윤아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마침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렸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아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일반적인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사방이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한쪽 벽면 전체는 실시간 주식시장과 경제지표를 보여주는 거대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듯 그는 주변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침묵의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날카롭게 다듬어진 옆모습,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한 차가운 표정. 윤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자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언론에서 수없이 보았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얼굴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수십 톤의 압력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윤아는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는 것을 통감했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분석가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당황하지 마. 지금 당황하는 건 최악의 수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들어 정면의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았다. 마침 화면에는 특정 기술 분야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다. 강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그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희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충분히 선명하게 들렸다.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네요. 이건 단순한 섹터의 하락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미쳤지, 한윤아. 네가 뭔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 앞에서 아는 척을 해 당장 그의 비서들이 들이닥쳐 자신을 무단 침입자로 끌어낼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질책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지훈의 고개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처음으로 윤아에게 정면으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의외성과 지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근거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단 2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논리를 간파하려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다.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 분석했던 데이터를 떠올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프에 표시된 거래량 급증 시점과 특정 비상장 기술 펀드의 청산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해당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헤지 펀드들이고요. 이건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자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포 심리를 이용한 당위 차익 실현입니다. 아마 2차, 3차 연계된 파생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핵심을 꿰뚫었다. 수많은 보고서에서 장황하게 늘어놓는 미사여구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이 존재했다.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많은 애널리스트와 전략가들이 시장 전반의 위축이라는 상투적인 분석만 내놓을 때 이 이름 모를 여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그가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다. 땡. 엘리베이터가 그의 전용층인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도착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돌아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마치 흥미로운 분석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그리고 그는 그대로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유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희열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방금 누구와 대화를 나눈 것인가?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던 강지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다음 회의까지 20분 남았습니다. 김 실장.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이 불렀다. 예, 회장님. 방금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여자 알아봐.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감췄다. 회장님이 사적인 일로 누군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어떤 인상착의였습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오피스룩 특별할 것 없는 외모.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지성으로 빛나던 눈빛.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알아봐. 오늘 이 시간에 내 VIP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을 확인해. 아마 허가받지 않은 인물일 테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호기심의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뛰어든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방금 전 여자가 했던 말을 되새겼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현상.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찾고 있던 실마리일지도 몰랐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 너머로 방금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던 당돌한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우라 타워에서 빠져나온 유나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낡은 건물로 돌아오자 강렬했던 몇 분간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넥서스 데이터의 사무실은 아우라의 로비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좁은 공간에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여기저기 서류 더미와 컴퓨터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가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분석을 단번에 꿰뚫어 보던 그의 지성에 대한 묘한 경외감이 일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했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아니 어쩌면 그와의 만남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더 강하게 자극한 것일지도 몰랐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뱉었던 그 말. 그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던 데이터 속의 이상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분석창을 열었다. 이건 회사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자 그 남자 앞에서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옥이었다. 유나는 미친 듯이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다.
수백만 개의 거래 기록 시장 동향 관련 기업 정보들을 교차 분석했다. 몇 시간 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고 사무실에 정막이 찾아왔을 때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유령처럼 떠돌던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특정 바이오 기술주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간 엄청난 양의 공매도 주문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모든 거래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신생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베리타스, 베리타스.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 참으로 역설적인 이름이었다. 유나는 IP 주소를 역추적했다. 예상대로 조세 피난처의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지만 그 패턴 속에서 미세한 규칙성을 발견했다. 그건 아우라 그룹의 내부 보안망 구조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를 겨냥한 명백한 내부자 공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적인 추론만으로 채워진 보고서였다. 다음날 아침 유나는 퀭한 눈으로 최 팀장을 찾아갔다. 최 팀장은 넥서스 데이터의 실무 책임자로 실력보다는 눈치와 처세술로 자리를 지키는 인물이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 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한유나 씨, 이게 뭐야? 아우라 그룹 내부자 소행이라고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정교한 공격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밥 먹여줘. 우리가 이런 걸로 아우라 그룹을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같은 회사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 최 팀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팽개쳤다. 그의 눈에는 유나의 뛰어난 분석력에 대한 감탄이 아닌 골칫거리를 가져온 부하 직원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당장 이 자료 전부 파기하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다시는 이런 짓 할 생각 마. 이건 경고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포기를 몰랐다. 이 진실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타워 펜트하우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실장이 가져온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여성은 넥서스 데이터 소속의 한유나 대리입니다. 어제 오후 저희 전략기획팀에 정기 데이터 클리닝 보고서를 전달하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넥서스 데이터. 지우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가끔 사소한 외주 용역을 맡기는 수많은 협력업체 중 하나였다. 대리라는 직급. 그녀가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통찰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치였다. 그 보고서 가져와. 잠시 후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넘겨보던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지극히 평범하고 기계적인 데이터 정리 보고서였다. 분석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작성자 명단 구석에 한유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재능이 이런 하찮은 업무에 썩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임원 전략 회의 시간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안건은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발표의 중심에는 기획조정실장인 박성진 이사가 서 있었다. 박성진은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부터 신임을 얻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매끄러운 말솜씨로 현재의 위기는 시장의 일시적인 과민 반응일 뿐이며 곧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일부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루머와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겹쳐 생긴 해프닝일 뿐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 회장님께서는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한 젊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사님, 증권가 정보지에 따르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박성진의 미소가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젊은 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김 부장, 언제부터 우리 아우라 그룹이 인터넷 찌라시를 보고 경영 전략을 세웠나?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네 일이나 똑바로 하게.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누구도 감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진의 완벽해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그의 과장된 자신감, 그리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교묘한 권위. 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특히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박성진의 손가락이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 그녀가 뱉었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박성진의 연극.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부에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윤아의 인사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다. 증명사진 속의 그녀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무기를 보았다. 자신에게는 지금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적을 상대할 무기가 필요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김 실장, 넥서스 데이터의 한윤아 대리.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을 찾아 조용히.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길은 위험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 팀장에게 질책을 받은 후 며칠 동안 윤아는 지독한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기계처럼 회사에서 주어진 단순 데이터 정리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부정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좀먹고 있었다. 재능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결국 묵살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고급 퀵서비스 직원이 찾아와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 한윤아를 콕 집어 찾았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가 건네받은 것은 아무런 표시도 없는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벨벳으로 감싸인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단 몇 줄의 글자만 적혀 있었다.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아우라 갤러리 3층 제2전시실. 발신인은 없었다. 하지만 카드의 오른쪽 하단에 음각으로 새겨진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였다. 강지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건 함정일까 허가 없이 VIP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회사의 기밀일지도 모르는 사안을 파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걸까? 최 팀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분석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었던 그 남자가 보내는 신호. 윤아는 가기로 결심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윤아는 평소와는 다른 세련된 원피스 차림으로 아우라 갤러리 앞에 섰다. 갤러리는 재벌가의 사교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저녁 시간의 갤러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한적했다. 안내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3층으로 안내했다. 마치 모든 것이 약속된 것처럼 제2전시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이해하기 힘든 추상화 몇 점만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작품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그림 앞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낮에 보았던 정장 차림이 아닌 조금 더 편안한 노타이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여전했다. 와줘서 고맙군, 한윤아 씨. 그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보고 있는 그림은 온갖 색채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작품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혼돈을 보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그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테스트의 시작이었다. 내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주지. 시가총액 100조 원의 거대 기업이 있어. 이 기업은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신기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에 이상 신호가 감지돼. 주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내부 자료 유출 정황도 보이지만 범인을 특정할 증거는 없어. 당신이 이 기업의 위기관리 책임자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은 박성진과 아우라 그룹의 상황을 교묘하게 각색한 문제였다. 윤아는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복잡한 판을 읽는 그녀의 전략적 사고를 시험하고 있었다. 윤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그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선 저는 그것을 외부의 공격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세 종류의 팀을 즉시 그리고 비밀리에 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방어팀입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고 서버 기록을 미러링하여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팀은 역정보팀입니다. 이들은 범인이 확실히 물만한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거짓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시켜 범인이 그것을 이용해 공격해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범인이 미끼를 무는 순간 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윤아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팀, 프로파일링 팀입니다. 이 팀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한 범인을 분석합니다. 그의 성향 야망,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기술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숨길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데이터와의 싸움이 아니라 범인의 욕망과의 싸움이니까요. 설명이 끝나자 전시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로 감탄과 놀라움의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윤아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의 전략적 깊이를 가졌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시험의 기색이 없었다. 그 가상의 기업은 아우라 그룹이야.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오랜 의심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까지. 그는 박성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윤아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시스템 밖에 눈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유령이 필요하다. 한윤아 씨, 당신의 눈이 필요해.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비밀리에. 그 대가로 당신은 오직 나에게만 보고하면 돼. 물론 위험한 일이 될 거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윤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 위험하다. 하지만 이대로 하찮은 일만 하며 재능을 썩히는 것과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어느 쪽이 더 비참한 삶일까?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지금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 갈망해왔던 인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악수도 계약서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계약을 맺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지훈은 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전용 통신장치였다. 이제부터는 이걸로만 연락한다. 첫 번째 임무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단 한 푼까지도 놓치지 마. 그는 이미 그녀가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유나는 조용히 통신장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강지훈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 첫걸음을 내디딘 참이었다. 그날 이후 한유나의 삶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넥서스 데이터의 평범한 대리밤에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를 파헤치는 유령. 그녀의 작은 원룸은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비밀 벙커가 되었다. 강지훈이 건네준 보안 단말기는 아우라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로 통하는 마스터키였다. 재무기획인사 보안에 이르기까지 그룹의 모든 혈관이 그녀의 모니터 안에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먼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흐름을 쫓았다. 그것은 마치 교활한 뱀의 흔적을 쫓는 것과 같았다.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쪼개지고 합쳐지기를 반복했고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위장하여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패턴, 즉 범인의 습관을 찾아냈다. 아무리 복잡하게 위장해도 돈을 움직이는 자의 서명과 같은 고유한 방식이 존재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금의 시발점을 찾아냈다.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 그리고 그 계좌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박성진 이사의 천안 명의로 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연결고리였다. 유나는 즉시 보안 단말기를 통해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자금의 출처 박성진 이사 천안 명의의 스위스 계좌로 추정. 추가 분석 필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신이 왔다. 수고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는 얼마든지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인물이다. 지훈의 말대로였다. 박성진은 뱀이 아니라 머리가 여러 개 달린 히드라 같은 남자였다. 유나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자마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우라 그룹의 내부 정보망에 엄청난 양의 거짓 정보가 풀리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신기술 개발 루머, 해외 자원 개발 실패설, 심지어는 강지훈 회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요동쳤다. 이것은 박성진이 의도적으로 피운 연막, 즉 거짓의 안개였다. 그는 진짜 위협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가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는 지금 유령 사냥을 하고 있었다. 자신을 파헤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지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교활한 사람. 유나는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의식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성진이 뿌려놓은 거짓 정보들을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런 안개를 피웠을까? 거짓 정보의 패턴을 분석하면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터였다. 그때부터 유나와 박성진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시작되었다. 유나가 데이터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려 하면 박성진은 더 교묘한 거짓 정보로 그것을 덮어버렸다. 마치 안개 속에서 벌이는 숨막히는 체스와도 같았다. 이 고독한 싸움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강지훈이었다. 그들은 매일 밤 보안 단말기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건조한 업무 보고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오늘 박 이사가 이사회에서 새로운 M&A 안건을 내놨어.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는 수작이다. 알고 있어요. 그가 제시한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는 완벽하게 조작된 겁니다. 실제 가치는 절반도 안 돼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방금 전송했습니다. 대단하군.
이걸 어떻게 반나절 만에 분석했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이죠. 때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메시지가 날아오기도 했다. 오늘도 이사회에서 괴물들과 싸우다 왔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군.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회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에게서 답이 왔다. 한다. 그 한마디가 유나의 밤샘 작업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는 듯했다. 그들은 직위와 상황을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동지애의 기반 아래에서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미묘한 감정에 싹이 트고 있었다. 유나는 가끔씩 그의 건조한 메시지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고 지우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진실을 밝히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박성진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자금은 회계부서의 특정 루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 과정은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내부의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흔적을 지워주는 것 같았다. 유나는 해당 기관의 회계 감사 보고서와 인사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회계팀의 차정혁 부장. 그는 20년 넘게 아우라 그룹에 몸담아온 베테랑 회계사였지만 몇 년 전 박성진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밀려나 한직을 맴돌고 있었다. 그의 인사평가 기록에는 융통성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가득했다. 박성진의 눈밖에 난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박성진의 모든 비자금 관련 서류의 최종 결제 라인에 바로 이 차정혁 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다. 박성진처럼 치밀한 자가 자신에게 밑보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잡힐 만한 일을 맡겼을 리가 없었다. 이건 모순이었다. 아니 어쩌면 유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차 부장이 협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권한이 도용된 것이라면 유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차 부장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 무렵 일부러 회계부서 근처를 서성이다가 혼자 사무실을 나서는 차 부장과 마주쳤다. 그는 피곤하고 어두운 표정의 중년 남자였다. 차 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 부장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여직원을 바라보았다. 누구신데? 저는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유나는 그를 회사 근처의 한적한 찻집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난 1년간 부장님 명의로 승인된 해외 기술 투자 관련 특별 회계 보고서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차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찻잔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장님이 결제한 게 아닐 테니까요. 박성진 이사가 부장님의 권한을 도용해서 처리한 거겠죠. 과거에 부장님을 찍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부장님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차 부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런 일을 어떻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박 이사가 부장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부장님은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차 부장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그는 박성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상대는 박성진인데. 유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장님. 저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부장님은 박 이사의 회계 조작 수법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라는 말에 차 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유나의 뒤에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직감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정의감과 회계사로서의 자존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어. 그 순간 유나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이제 차정혁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얻었다. 거짓의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낼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차정혁 부장의 합류는 전세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박성진의 회계장부 속에 숨겨진 암호와 같은 패턴들을 해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유나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차 부장의 실무 경험, 그리고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합되자 그들은 비로소 박성진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계획의 핵심은 박성진이 이사회에 제안했던 가짜 M&A 안건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박성진은 이 M&A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인수 대상 기업에게 떠넘길 속셈이었다. 그들은 박성진이 바로 그 비자금을 인출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을 덮치기로 했다. 차 부장은 박성진이 이용하는 자금 세탁 루트의 마지막 단계를 정확히 짚어냈고 유나는 그가 자금을 움직일 예상 시간과 경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했다. 그는 분명히 이사회 최종 승인 직전에 돈을 움직일 겁니다. 승인이 나고 나면 감시가 심해질 테니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준비한 너츠로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유나가 보안 단말기를 통해 브리핑하자 강지훈의 집무실에 모인 지훈과 차 부장의 표정이 비장해졌다. 덫이란 구체적으로 뭐지? 지훈이 물었다. 제가 가짜 서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박 이사가 이용하는 스위스 계좌의 해외 서버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미러 서버입니다. 차 부장님께서 박 이사의 비서에게 긴급 보안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이 서버의 접속 경로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의심이 많은 그도 자신이 직접 심어놓은 비서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다. 박성진은 아무 의심 없이 가짜 서버에 접속해 돈을 인출하려 할 것이고 그 모든 기록은 고스란히 그들의 손에 들어올 터였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원룸에서 지훈과 차 부장은 각각의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박성진은 화려한 언변으로 M&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로 그때 유나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목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성진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가짜 서버에 접속한 것이다.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 그가 자금 이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박성진은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가 아우라그룹의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를 그 서버에 업로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유나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왜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 회사의 1급 기밀을 업로드하는 거지?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에게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한유나 씨, 지금 당장 모든 걸 중단하고 접속을 끊어.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박성진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로그아웃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유나의 원룸 문이 부서질 듯이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과 법무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영장을 내밀며 유나의 모든 컴퓨터와 장비를 압수했다. 한유나 씨, 당신을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및 불법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덫에 스스로가 걸려든 것이다. 같은 시각 이사회장,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박성진은 비통한 표정으로 자신이 방금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넥서스 데이터라는 협력업체의 한 직원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자금 세탁을 시도하고
심지어 우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증거라며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유나가 가짜 서버에 접속했던 모든 기록과 그녀의 IP 주소에서 바이오 프로젝트 설계도가 업로드된 로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그 파일이 전송되려 했던 곳은 아우라의 최대 경쟁사인 글로벌테크의 위장 서버 주소였다. 모든 증거는 한유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박성진은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승리자의 미소가 번뜩였다. 회장님 정말 유감입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비밀리에 접촉까지 하셨던 그 직원이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사회장의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회장이 직접 스파이를 끌어들였다는 것인가? 강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박성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유나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과 그녀의 비밀스러운 관계까지도.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자신과 유나를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판을.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언론은 아우라 그룹 천재 여성 스파이에 농락당하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사회는 강지훈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당장 한유나를 고소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고뇌에 빠졌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내치고 회사를 구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의 본능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진실을 파헤치던 그녀의 눈빛대로는 지친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던 그녀의 따뜻한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그녀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지킬 것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였다. 박성진은 그에게 외통수를 불렀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치명상을 입게 될 터였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회장님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강지훈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한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던 강인한 얼굴.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강지훈은 기자들 앞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그리고 한유나의 운명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다. 모두가 예상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한유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회사를 구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단호했다. 저는 한유나 씨를 믿습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이사회 임원들은 경악했다. 이번 사건은 외부의 스파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유나 씨는 스파이가 아니라 저와 함께 진실을 추적하던 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며 저는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는 폭탄 선언을 한 뒤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박성진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는 세상 모두를 향한. 그는 회사를 지키는 대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유나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고
자신의 재능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변호사의 접견도 거부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휴게실의 작은 TV에서 강지훈의 기자회견이 흘러나왔다. 저는 한윤아 씨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윤아의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듯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분노와 투지가 차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강지훈의 선언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사회는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윤아의 석방을 이끌어냈고 그녀를 아우라타워 내 안전가옥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건넸다. 물론 모든 활동은 보안팀의 엄격한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박 이사는 자네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모두가 자네를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그 허를 찔러야 해.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건의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했다. 박성진이 설계한 함정은 완벽에 가까웠다. 데이터의 흐름, 로그 기록 증거, 인멸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아니야,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어. 윤아는 관점을 바꾸기로 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집중했다. 박성진처럼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라면 분명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즐기며 어딘가에서 관망하고 있었을 터. 그는 자신의 덫에 먹잇감이 걸려드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박성진이 윤아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던 바로 그 시간대의 모든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아우라그룹의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에서 타워 내부망으로 접속을 시도한 모든 흔적을 찾았다. 수십만 개의 로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바늘 구멍만 한 틈을 발견했다. 단 6군 7초. 이사회장 근처의 와이파이 사각지대에서 정체불명의 개인용 태블릿 기기가 아우라의 비공식 게스트 네트워크에 접속했다가 사라진 흔적이었다. 그 기기는 단 하나의 패킷만을 주고받았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윤아가 접속했던 가짜 스위스 서버였다. 박성진이 자신의 함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잠깐 개인 기기로 접속했던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남긴 유일한 실수였다. 찾았어요. 윤아는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해당 기기의 고유 식별 번호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사실과 마주했다. 그 태블릿은 3년 전 박성진이 카리브해의 한 섬에서 개인 휴가를 즐길 때 구매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구매 대금은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에서 지불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윤아는 즉시 차정혁 부장에게 연락했다. 차 부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 계좌는 박성진이 회사 비자금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던 검은 돈의 창고였다. 그 안에는 수많은 불법 거래와 탈세의 증거가 가득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박성진의 개인 태블릿 함정을 감시한 기록, 그리고 그 태블릿을 구매한 검은 돈의 출처. 이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었다. 박성진은 윤아에게 덮어씌우려던 자금 세탁과 기술 유출이라는 죄목을 고스란히 스스로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강지훈은 모든 보고를 받고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김 실장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이사 감사, 주주 대표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하게.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고. 아우라 타워의 가장 높은 곳, 회의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타워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롭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긴급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탄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을 그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성진 측의 이사들이 먼저 강지훈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회장께서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자를 비호하며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입니다.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박성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성진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한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그녀는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를 차정혁 부장이 따랐다. 박성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당황과 분노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박성진이 소리쳤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막았다. 제가 부른 손님들입니다, 박 이사. 아니, 이제는 박성진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지훈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박성진이 개인 태블릿으로 가짜 서버에 접속했던 0.7초의 기록이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박성진 씨는 자신이 설계한 함정에 제가 걸려드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장 근처에서 개인 기기를 이용해 저희가 만들어둔 덫을 확인했죠. 그의 오만함이 남긴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박성진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기록 하나로 나를 범인으로 모는 건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 아닌가?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유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태블릿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카리브해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박성진이 직접 태블릿을 구매하는 흐릿한 CCTV 영상과 그의 서명이 담긴 신용카드 전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대금이 지불된 계좌 역시 찾아냈습니다. 스크린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뒤덮였다. 차정혁 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은 박성진 씨가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차명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입니다. 그는 이 계좌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했으며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모든 범죄의 진짜 주인은 바로 박성진 씨 자신이었습니다. 차 부장의 폭로는 회의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박성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나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박성진 씨, 당신은 아우라 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있어. 아우라는 당신 같은 기생충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수만 명의 임직원들이 주인인 곳이야.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감추려 해도 결국 빛을 보게 마련이지.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진은 그 자리에서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의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지훈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그의 리더십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아우라 그룹을 뒤덮었던 길고 어두운 폭풍이 마침내 거친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깊은 밤이 찾아왔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고요했다. 그와 유나는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보석처럼 반짝였다. 오랜 침묵 끝에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원함과 함께 자신도 모를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자리가 어딘데? 넥서스 데이터의 평범한 대리, 원래 제가 있던 곳이죠.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 당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놀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 당신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나는 내 완벽한 세상에 뛰어든 이물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이물질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 세상에 없었던 단 하나의 조각,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조각이었지. 그의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너무나도 진실되게 들렸다. 한유나 씨,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빛이었고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용기였어. 당신의 재능은 더 이상 작은 회사에 썩혀서는 안 돼.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아우라 그룹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해.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그녀를 향했다. 내 곁에 있어줘. 단순한 파트너나 직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업무 제안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높은 곳에 있던 남자가 건네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대한 음모와 싸우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잡힌 손에 힘을 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야경을 감상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차가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최고층의 사무실은 더 이상 외로운 성이 아니었다. 두 개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온기를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우연히 시작된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하게 만들었다. 사랑이 마침내 그 찬란한 꽃을 피운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빛으로 반짝였다. 마포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건물의 맨 위층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늘은 강지훈과 윤서연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다녀왔어, 서연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은 집안을 가득 채운 맛있는 냄새와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부드럽게 휘어졌다. 어서 와요, 지훈 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 서연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작은 IT 회사의 기획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적어도 지훈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YS그룹의 숨겨진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훈은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당신 얼굴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1년 전 오늘 그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만 같았다. 중소건축사무소에 이름 없는 건축가였던 자신에게 서연 같은 여자가 아내가 되어준 것은 기적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지훈의 회사가 서연의 회사와 작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서연에게 지훈은 첫눈에 반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우와, 이거 다 당신이 한 거야. 진수성찬인데.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지훈이 감탄했다. 잡채, 소갈비찜, 미역국까지 모두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평범한 가정집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였다. 오늘 같은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얼른 앉아요. 배고프겠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서로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1년간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함께 장을 보러 갔던 일, 주말에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던 일, 사소한 다툼 끝에 서로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다가도 금세 웃으며 화해했던 일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지훈 씨가 제 앞에서 엄청 긴장해서 설계 도면을 떨어뜨렸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하자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당신이 너무 눈부셔서. 그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는 그때 지훈 씨의 눈을 봤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좋았어요. 서연의 말은 진심이었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위선과 가면으로 가득한 세상에 환멸을 느끼던 그녀에게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지훈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윤서연으로 그의 곁에 남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잠시 기다리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두꺼운 포트폴리오 묶음과 작은 USB 하나를 들고 나왔다. 서연아, 이게 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명품 가방도 반짝이는 보석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낡고해진 포트폴리오와 평범한 USB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그려진 설계 도면과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담은 3D 렌더링 이미지들이 가득했다. 그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과물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 꿈이야, 내 모든 것.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밤낮 없이 매달려온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엘리시안 필드.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완전 자급자족형 생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였다. 이 도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야. 모든 건물은 그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 역할을 하고 남는 에너지는 중앙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보관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지. 폐기물은 100% 재활용되고 수직 농장에서 도시가 소비하는 모든 식량을 생산해. 교통 시스템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든 것이 중앙 AI 가이아에 의해 최적화되어 운영돼. 그의 눈은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다. 그는 USB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여기에는 엘리시안 필드의 모든 원본 데이터와 설계 기술, 그리고 관련 특허 출원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아내 윤서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 계약서였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지훈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쏟아부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주겠다니. 지훈 씨, 이걸 왜 저에게... 지훈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이런 프로젝트의 가치가 최소 1조 원은 될 거라고 하더군. 물론 지금의 내겐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게 내 1조 원짜리 선물이야, 서연아. 당신에게 내 전부를 주고 싶었어. 내 꿈까지도. 그에게 있어 1조 원이라는 금액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침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서연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반은 남편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고 나머지 반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냉엄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다. YS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만약 실현된다면 건설 에너지 IT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릴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혁명적인 계획이었다. 이것은 미래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지우는 이 엄청난 보물을 그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순수한 사랑의 증표로 자신에게 넘겨주었다. 지훈 씨,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한 건지 모르실 거예요. 서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그녀가 감동해서 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왜 울어? 기쁜 날에.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이 거짓된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이 1조 원짜리 선물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순수한 사랑의 증표는 이제 가장 위험한 전쟁의 불씨가 되어버렸다. 두 사람이 서로를 따뜻하게 안고 있는 그 시각, 그들의 작은 옥탑방에서 약 100m 떨어진 어두운 골목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검은 양복의 남자는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 대고 나지막이 보고했다. 목표 엘리시안 필드를 양도했습니다. 타겟백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확인. 수화기 저편에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이제 2단계에 돌입한다. 강지훈을 철저히 고립시켜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자는 통화를 끊고 지훈과 서연의 집 창문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과 행복한 두 사람의 그림자는 곧 닥쳐올 거대한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평화롭기만 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평범한 건축가 강지훈의 운명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 최고의 선물로 인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의 달콤한 여운이 차에 가시지 않은 며칠이 지났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가장 큰 꿈이자 무거운 짐이었던 엘리시안 필드를 아내에게 선물한 것은 그 꿈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그런 생각에 그는 출근길 발걸음마저 경쾌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공간 건축사무소는 서울의 번화가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회사였다. 직원은 대표인 박 부장을 포함해 고작 5명.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똘똘 뭉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였다. 요강 실장 왔나? 박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지훈을 보고 아는 척을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에 호탕한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지훈의 물음에 박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불길한 예감이 지훈의 등줄기를 스쳤다. 앉으게 강 실장. 박 부장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자네 프로젝트 말이야. 엘리시안 필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외부로 새어나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프로젝트는 제 개인 작업이고 아는 사람은 부장님밖에 없는데요.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 부장은 지훈의 오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에 그에게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었다. 나도 미치겠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어. 태하건설에서. 태하건설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태하건설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무자비한 사업 방식으로 악명이 높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업계의 포식자였다. 그런 거대 기업이 자신 같은 무명 건축가의 프로젝트에 무슨 일로 그래 태하건설. 그쪽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엘리시안 필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군. 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 박 부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결혼기념일 밤 아내에게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이런 프로젝트의 가치가 최소 1조 원은 될 거라고 하더군. 설마 그 말이 현실이 된 걸까? 하지만 어떻게 불길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태하건설 법무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서한이 도착했다. 그것은 논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내용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를 자신들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었다. 지훈이 10년간 쏟아부은 노력과 그 혁신적인 가치를 모욕하는 수준의 헐값이었지만 작은 건축사무소가 보기에는 거액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마치 가난한 자에게 던져주는 자선과도 같은 오만한 제안이었다. 지훈은 단칼에 거절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유도 아니고요. 강 실장 자네 제정신인가? 태하건설이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박 부장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이미 아내에게 선물한 자신의 꿈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더럽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자신의 분신을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의 거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분노한 포식자의 복수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뒤 공간 건축사무소의 가장 큰 고객사였던 중견건설사에서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이유는 불분명했다. 그저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계약은 회사의 1년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신청해 두었던 건축 허가가 서류 미비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몇 번이나 확인했던 완벽한 서류였다. 명백한 트집이었다. 회사는 순식간에 재정적인 위기에 몰렸다.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당장 다음 달 사무실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처음에는 지훈을 응원하던 그들도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자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필드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꿈이 아니라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되어버렸다. 강 실장 제발. 그냥 그 프로젝트 태해 넘기면 안 되겠나? 이러다 우리 다 죽네. 결국 박 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동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매일 밤 지훈은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그늘을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윤서연은 그의 지친 얼굴과 어두운 눈빛, 줄어든 식사량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 씨,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힘들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의 서툰 거짓말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짐의 원인이 자신에게 선물한 엘리시안 필드 때문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고단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자 서연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남편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예리한 기업 총수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통신 앱을 열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YS그룹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 김민준이었다. 김비서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태하건설 그리고 최민준 회장에 대해 조사해줘요. 최근 공간건축사무소라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계약 파기건, 건축 허가 보류건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1시간 내로 보고해요. 최대한 은밀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다. 서연은 서울의 야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들의 눈처럼 번뜩였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 작은 행복을 감히 누가 위협하는가. 차에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태블릿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 안에는 김 비서가 보고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태아건설이 공간 건축사무소의 고객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시청의 중간 간부에게 어떤 식으로 뇌물을 건네 건축 허가를 막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의 정점에는 태아건설 최민준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서연의 눈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최민준, 아버지와 대립하던 구시대의 탐욕스러운 인물.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런 자가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건드렸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든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자는 순간까지도 그의 미간은 괴로움으로 얕게 찌푸려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어렵게 지켜온 평화는 이제 끝났다. 서연은 다시 발코니로 나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김 비서, 태아건설의 모든 사업을 분석해요. 재무구조 자회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숨겨진 약점까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방역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요. 내일 아침까지. 수화기 너머로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서연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사냥은 시작되었다. 먹잇감인 줄 알았던 작은 초식동물이 사실은 최상위 포식자였음을 최민주는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평온했던 수면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회장실은 그 위용만큼이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최민준 회장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땅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보고를 올리는 비서실장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그 강지훈이라는 놈이 버티고 있단 말인가. 네, 회장님. 공간 건축사무소에 가한 압박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최민준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걸렸다. 보통 내기 이 최민준 앞에서 보통이 아닌 놈은 없어. 다들 처음에는 뻣뻣하게 굴다가도 목줄을 죄면 알아서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지. 회사가 안 되면 가족을 건드리면 돼. 그놈에게 아내가 있다고 했나? 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잘 됐군. 사람을 보내. 겁만 좀 줘. 남편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당신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다고. 현명한 아내라면 제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알겠지. 최민준에게 강지훈은 성가신 파리 한 마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파리의 날개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였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빙산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과 서연이 사는 낡은 빌라의 골목길에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나타났다. 그들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용무로 그곳을 찾은 것 같지 않았다. 검은 옷차림에 짧게 깎은 머리 팔뚝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까지. 그들은 빌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건물을 주시했다. 지훈은 출근했고 서연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서연은 창문 커튼 사이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올 것이 왔군 하는 차가운 예상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가 보고한 최민준의 성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특히 상대가 약자라고 판단될 때 가장 비열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선호했다. 서연은 일부러 오늘 휴가를 냈다.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서연은 마치 장을 보러 나가는 것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낡은 빌라의 좁은 복도에서 사내들과 마주친 것은 계획된 수순이었다. 강지훈 씨 부인 되시죠? 덩치 큰 사내가 길을 막아서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무세운 일이시죠? 서연은 살짝 겁먹은 듯한 평범한 주부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남편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곤해졌어. 그 잘난 프로젝트인지 뭔지 당장 태아건설에 넘기라고 전해요. 괜한 고집 부리다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다른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 좋게 말할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내의 손이 그녀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있던 유순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극도로 단련된 포식자의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렸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 같아닿다. 사내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정확하게 팔꿈치 관절에 급소를 찔렀다. 악도하는 비명과 함께 덩치 큰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함께 있던 다른 사내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굳어버렸다. 그때였다. 위층 계단과 아래층 입구에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4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YS그룹의 최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회장을 그림자처럼 경호하는 고스트 팀이었다. 그들은 남은 사내를 소리 없이 제압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서연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태하바이오 지금부터 30분 안에 무너뜨려요. 그녀는 의식이 있는 사내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내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태하바이오. 그것은 최민준 회장이 그룹의 미래라며 애지중지 키우던 핵심 자회사였다. 사냥의 스위치는 눌러졌다. 그 시각 여의도 증권가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곧 깨졌다. 오후 2시 정각 익명의 그러나 극도로 신뢰도 높은 정보원을 인용한 단독 기사가 모든 언론사의 증권 정보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속보, 태하 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및 치명적 부작용 은폐 의혹.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태하 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혁신 신약의 임상 결과가 철저히 조작되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야수처럼. 태하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매도 물량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충격파는 모회사인 태하건설에까지 미쳤다.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태하건설의 주가 역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금융가의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이 사태를 대서특필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 이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태하그룹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만을 직감할 뿐이었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최민준 회장의 자산 수조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한편 공간 건축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뇌하던 중이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놀라서 소리쳤다. 세상에 지금 뉴스 좀 봐. 태하그룹 난리 났어. 지훈은 무심코 동료의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온통 태하바이오와 태하건설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관련 스캔들 기사들이 가득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포식자가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거대한 안도감과 함께 그보다 더 큰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멍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가 풍겨왔다. 부엌에서는 서연이 평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집안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낮에 있었던 끔찍한 대결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왔어요, 지훈 씨.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는데.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보는 지훈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생경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오늘 하루 종일 그를 짓누르던 태하그룹이 무너지는 그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아내의 얼굴.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평범한 미소 뒤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스쳤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1조 원짜리 선물을 준 직후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한 우연이었다. 과연 우연일까? 지훈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먹이를 사냥하고 돌아와 발톱을 숨긴 암사자처럼 그녀는 너무나도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태하그룹에 가해진 미스터리한 공격의 여파는 거셌다. 대한민국 재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공격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공격은 외과수술처럼 정교했고 유령처럼 흔적이 없었다. 분노에 찬 최민준 회장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배후를 캐려 했지만 모든 길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웃는 정체불명의 적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반면 공간 건축사무소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모든 압박이 사라졌다. 계약을 파기했던 고객사는 이제 제발 다시 계약해달라며 박 부장에게 매달렸다. 무기한 보류되었던 건축 허가는 놀라운 속도로 처리되어 당일 바로 승인이 떨어졌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축제와 같았다. 동료들은 지훈을 행운의 부적이라며 칭송했다. 강 실장 자네 정말 대단해. 자네가 태해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도운 거야. 박 부장은 지훈의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훈은 웃을 수 없었다. 동료들의 환호성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안도감보다 더 큰 의심과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하그룹이 공격받은 시점, 자신의 회사를 짓누르던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타이밍,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제 저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김치찌개를 끓이던 아내 윤서연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그를 맞았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반기는 아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지훈에게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무언가 감지한 듯 조용히 식사만 할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침내 지훈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침묵을 깼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 역시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퍼 보였지만 각오가 서려 있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태하그룹이 공격받은 거 당신도 뉴스에서 봤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어.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됐어. 이 모든 게 우연이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혼기념일 날 내가 당신에게 줬던 그 프로젝트. 내가 말했던 1조 원이라는 가치. 당신은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냐?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대체 누구야? 지훈의 마지막 질문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끔찍했지만 더 이상 이 거대한 거짓 속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서연은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몰차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아팠다. 이제 이 길고 긴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손을 잡았다. 따라와요, 지훈 씨.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지훈을 이끌고 옥탑방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이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던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벽의 한 부분을 누르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벽 전체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지훈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이었다. 작은 공간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 서버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개의 모니터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 그가 알던 낡은 옥탑방의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신경 중추와도 같은 비밀지휘 통제실이었다. 서연은 메인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푸른색의 YS그룹 로고가 떠올랐다. 이어서 복잡한 금융차트 그룹 내부 보고서, 각 계열사, 사옥의 실시간 보안 카메라 영상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제 본명은 윤서연. 당신이 뉴스에서 가끔 이름을 들었을지도 모르는 YS그룹의 회장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아내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룹의 총수라니. 서연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열일 적부터 제 주변에는 위선과 탐욕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돈과 권력을 봤죠. 저는 진정한 관계에 굶주렸어요. 나 윤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 IT 회사는 사실 YS그룹이 인수를 고려하던 곳이었죠. 제가 직접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위장 잠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을 만났어요.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제가 평생 처음 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순수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 저는 제 본래 임무도 잊고 당신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남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선물한 엘리시안 필드는 너무나도 거대한 보물이었어요. 최민중 같은 포식자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먹잇감이었죠. 그가 당신을 협박하고 마침내 저까지 건드렸을 때 저는 선택해야만 했어요. 당신과 내가 만든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과거의 괴물이 되어야만 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배신감, 박탈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위화감. 자신이 사랑한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보잘것없는 건축가인 자신과 대한민국 정점에 서 있는 재벌 총수. 그 엄청난 격차에 그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아내의 얼굴에 서린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던 그녀의 슬픈 눈을 보았다. 그녀는 YS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자신을 위해 저녁을 짓고 자신을 걱정해주던 아내였다. 거대한 권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연약한 진심을 보았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혼란이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뭐였어? 그의 질문이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차가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현실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강지훈의 고통스러운 질문은 차가운 지휘 통제실의 공기 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윤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뺨을 감쌌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지훈 씨. 회장이라는 직함도 YS그룹의 재산도 모두 버릴 수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했던 그 평범한 행복만큼은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훈의 마음속을 휘젓던 분노와 배신감의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깊은 혼란과 상실감이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했지만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이방인 같았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서연은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한편 거의 반쯤 미쳐가던 최민준 회장은 마침내 신락 같은 단서를 찾아냈다. 태하 바이오를 공격한 정보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YS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자 믿을 수 없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윤서연, YS그룹의 유령 회장. 그 계집애가 감히 나를 공격해. 최민준의 사무실에서 야수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충격은 곧 뒤틀린 희열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모를 건축가나 정체불명의 해커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오랜 숙적이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YS그룹 그 자체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전쟁이었다.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판을 새로 짜야겠어. 다음날 오전 최민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섰다. 그는 증거도 없이 윤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저희 태아그룹에 가해진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 행위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희는 이 배후에 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아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YS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전쟁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최민준은 YS그룹을 경영 능력이 부재한 불안정한 기업으로 매도하며 자신의 탐욕을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당연히 서연과 지훈에게도 전달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유령처럼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YS그룹 본사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수년 만에 그룹의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회장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서연이 YS 타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냉철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모습 어디에도 지훈의 작고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의 흔적은 없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만이 존재했다. 조혜민준이 전쟁을 원했으니 우리는 그에게 지옥을 선물할 겁니다. 지금부터 YS그룹은 전시체제에 돌입합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태아그룹의 공격을 방어하고 동시에 적의 심장을 파괴할 방역을 준비하십시오. 그녀의 선언에 임원들의 눈에 불이 붙었다. 잠자던 사자의 군단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TV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당당하게 서 있는 아내의 모습. 그는 더 이상 혼란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는 지금 이 거대한 전쟁 앞에서 사치에 불과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홀로 전장에 서 있었다. 이제 그가 선택할 길은 하나뿐이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것. 그는 며칠 밤낮으로 YS그룹과 태아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는 먼지 쌓인 포트폴리오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그들의 작은 옥탑방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는 YS타워의 최상층 그룹의 전쟁 지휘본부였다. 지휘본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중앙 스크린 앞에 서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지훈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지훈은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전략가의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가 엘리시안 필드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최민준이 처음부터 원했던 게 내 프로젝트라면 이걸 우리의 무기로 씁시다. 서연과 지휘본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더 이상 꿈을 말하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엘리시안 필드의 핵심 기술은 단순히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오. 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친환경 소재 기술의 집약체지. 지금 당장 YS건설과 YS테크의 역량을 합쳐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요. 태하가 낡은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는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도시 계획도를 띄우고 YS그룹의 기존 사업들과 엘리시안 필드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YS그룹의 주가를 폭등시켜 최민준의 인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윤서연은 새로운 존경심과 벅찬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마음씨 착한 남편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전쟁 지휘본부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 서연이 금융전쟁과 여론전, 정치적 책략을 지휘하는 동안 지훈은 엘리시안 필드라는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며 그룹의 기술적 전략적 중심을 잡았다. 그가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었던 1조 원짜리 선물은 이제 그들의 왕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밤이 깊은 YS타워의 지휘본부. 지훈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는 주가 변동 그래프와 속보뉴스 작전 계획들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과 거짓말을 한 아내가 아니었다. 함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왕과 여왕이었다. 개인적인 관계의 위기는 강철 같은 동맹으로 단련되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적대적 인수 합병이 선언된 후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YS그룹과 태아그룹의 전면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구시대의 탐욕을 상징하는 최민준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강자 윤서연의 대리전이었다. 최민준의 초반 공세는 거셌지만 YS그룹의 방어는 철옹성 같았다. 윤서연이 발표한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YS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민준이 적대적 인수를 위해 지분을 매입할수록 그는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그의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서연과 지훈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 위험한 법이다. YS타워의 전쟁 지휘본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김 비서가 이끄는 정보팀은 밤낮 없이 태아그룹의 뒤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최민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찾아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서연과 지훈 앞에 자료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최민준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거대한 불법 비자금 네트워크의 전모였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정부 공사 입찰을 조작하고 하청업체를 쥐어짜서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검은 돈. 최민준의 왕국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었다. 이것만 터뜨리면 최민준은 바로 구속입니다. 한 임원이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 차갑고 전략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최민준 같은 인간은 죗값을 치르더라도 언젠가 다시 기어 나올 겁니다. 그의 제국 전체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자금의 존재를 폭로하는 대신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완벽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최민준이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가짜 투자 기회를 만들어서 그가 자신의 검은 돈을 전부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작전명은 이카루스의 날개였다. 태양이 아니라 땅으로 추락하게 만들 날개. YS그룹의 정예팀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사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가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현지 정부에 위조된 사업 승인 서류, 가짜 현지 법인, 그리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초기 현금 투자를 요구하도록 설계되었다. 오직 불법 비자금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태아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이 비밀 프로젝트 정보를 최민준의 귀에 흘려보냈다. 마치 YS그룹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사업을 가로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미끼는 던져졌다. 예상대로 자금난과 조급함에 눈이 먼 최민준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것이 YS그룹의 숨통을 끊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를 열어 수십 년간 모아온 모든 검은 돈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거대한 불법 자금이 YS그룹이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로 송금되는 순간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묘비명을 새기고 있었다. 며칠 후 윤서연은 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기업의 미래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태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동안 YS그룹이 조용히 매입해온 지분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주주총회장. 최민준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YS그룹의 몰락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주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그는 태아그룹의 비전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그때 윤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초해민준 회장님, 해외 신도시 사업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자금은 순조롭게 조달하셨습니까?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가 어떻게... 하지만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주총회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최민준의 비자금 네트워크 전체를 보여주는 도표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 바로 몇 시간 전 최민준이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돈이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쳐 YS그룹이 만든 가짜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로가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저건... 최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아우성. 최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순간 주주총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YS그룹의 제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초해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범죄 수의 근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몰락이었다. 검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최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윤서연과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윤서연은 승리자의 미소 대신 차가운 끝맺음의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쥐었다. 완벽한 함정에 덫은 닫혔다. 구시대의 탐욕스러운 왕은 그렇게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성의 폐허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최민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태아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의 종말이 아니었다.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구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YS그룹은 혼란에 빠진 태아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업계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다. 전쟁은 끝났다.
YS타워의 전쟁 지휘 본부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쉴 새 없이 번쩍이던 모니터들은 꺼지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고요한 안도감이 흘렀다. 윤서연은 회장으로서 전후 처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YS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YS그룹의 공식적인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는 신설된 미래도시개발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건넸던 1조 원짜리 선물은 이제 그의 손으로 직접 실현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훈과 서연은 YS타워의 최상층, 이제는 조용해진 옛 지휘본부에 나란히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이자 동반자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긴 평온한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이제 당신은 계속 YS그룹의 회장으로 사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아쉬움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 아니었다. 아니요, 저는 다시 평범한 윤서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 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모든 걸 다시 버리겠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배우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저는 뛰어난 경영자가 아니에요. 그저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YS그룹에는 저보다 훨씬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이 많아요. 저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큰 방향만 제시하고 일상적인 경영은 그들에게 맡길 생각이에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제 진짜 자리는 회장실의 화려한 의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우리 집 부엌이에요. 그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니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내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거대한 전쟁의 승리보다, 수조 원의 자산보다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진심이 그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따뜻하고 현명한 아내 윤서연이었다. 며칠 뒤 지훈과 서연은 다시 그들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YS타워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낡고 소박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으로. 지훈은 출근 준비를 하는 서연을 보며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다시 그 작은 IT 회사로 돌아가는 거. 서연은 YS그룹이 인수한 그 IT 회사의 평사원으로 다시 복직했다. 물론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알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평범한 직원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요. 미래도시개발본부장님의 아내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전 아직도 당신이 제 앞에서 긴장해서 설계 도면을 떨어뜨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순수했던 강지훈 씨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모든 상처와 오해는 씻겨나가고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날 저녁 지훈은 퇴근길에 작은 꽃다발을 샀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평소처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니, 처음보다 더 완전해졌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여느 평범한 부부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자신의 본부에서 엘리시안 필드의 첫 삽을 뜰 부지를 선정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고, 서연은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은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다.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좀 늦었지만. 서연은 활짝 웃으며 꽃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 1조 원짜리 선물은 따로 있잖아요. 그녀는 지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엘리시안 필드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었던 우리의 사랑. 그게 진짜 1조 원짜리,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자산이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그렇다.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은 결국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녔는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들의 작은 옥탑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가장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지켜낸 평범한 부부가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었다.